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송나영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꼭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대선 여론조사 공표 금지를 하루 앞둔 날이기도 한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다자, 양자 대결 모두에서 독주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됐습니다. 중앙일보와 한국갤럽의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는 49%, 김문수 후보는 35%, 이준석 후보는 11%를 얻었습니다. 동아일보와 리서치앤리서치의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 45.9%, 김문수 후보 34.4%, 이준석 후보는 11.3%, 또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한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 46.5%, 김문수 후보 40.4%, 이준석 후보는 10.3%를 기록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여론조사 결과를 전혀 발표할 수 없는 소위 깜깜이 기간이 시작됩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질 텐데요. 그럴수록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이 더욱 필요하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신축 브랜드 대단지를 누려보기. 10년 임대로 걱정 없이 살아보기.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모아보기. 파주 금촌 주거의 새로운 본보기. 파주 금촌 금호 어울림. 5월 오픈 예정. 031-957-8005. 금호건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웰메이드가지요. 멋진 옷이 필요할 때 웰메이드가지요. 잘 만든 옷, 잘 만든 옷 언제나 우리 곁에 웰메이드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세븐나이츠 리버스 모델 비비입니다. 이번 세븐나이츠 리버스는 기대하셔도 좋을 만큼 잘 만들어졌어요. 지금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세븐나이츠 리버스 검색하시고 또 다운받아주세요. 우리 곧 게임에서 만나요. 15세 이용가. 남대구 IC까지 자동차로 15분. 대형 물류와 상류 시설로 다양한 업종 입주가 가능한 영호남 물류 클러스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광주까지. 동고령 IC 물류단지. 입주 문의 054-956-7241. 시행 주식회사 미래산업개발. 대선 7일 전입니다. 5월 27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허송교의 청년 생각 함께 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대선 얘기 함께 나눠봅니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 정종록 공보계정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청년의 눈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바라봅니다. 허송교의 청년 생각,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송교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경북 북부 산불이 일어난 지 2달이 지났는데요. 네. 지난 25일 안동시 경우에 그 841동의 선진이동 주택 설치와 입주를 마무리했습니다. 저도 최근에 그 산불 피해 주민들이 계신 임시주택에 갔었는데요. 네. 임시주택 방문 후기와 함께 향후 주거와 마을 회복 대책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일단 이 산불 피해가 어마어마했잖아요. 어느 정도였나요? 그 피해 규모가? 네, 일단 안동시의 그 주거 피해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은 네. 26,700헥타르에 달하는 산림과 함께 총 1,637동의 주택이 소실되었고 5천여 명에 달하는 이재민들이 발생을 했고 어허. 또 많은 분들이 현재까지도 임시주거시설에 계시는데요. 이에 안동시는 그 이재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피해 지역 7개, 남부 지역 면회 대상으로 이동주택 설치 사업을 본격 추진해서 네네. 841동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4월 23일 일직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틀 전이죠. 25일 날 이마면 이마리 단지까지 이제 841동 이재민 입주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안동시 같은 경우는 전원 다 입주를 완료한 거죠? 네, 임시주택을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아하. 다 완료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직접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어디를 다녀오신 건가요? 남선면 원림 1리라고 토갓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네. 마을 전체가 거의 전소됐는데요. 거기도 갔고 그다음에 대표적인 전소된 마을이죠. 임하면 추목리라고 있습니다. 네. 아마 외부에서 많이 피해 현장 답사하면 오는 마을인데 어허. 추목리 마을에 임시택을 갔고요. 뭐 그 외에도 뭐 이말이라든가 남선면의 다른 마을들도 둘러봤는데 이번에는 그 추목리와 원림 1리 좀 피해가 큰 마을 위주로 둘러보고 왔습니다. 둘러보고 오셨군요. 그럼 직접 보셨으니까 더 설명을 잘해 주실 것 같은데 임시주택 내부 구성은 어떻게 돼 있나요? 네, 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 1세대 3인 기준 한 동이 공급이 됩니다. 4명 넘어가면 한 동을 더 주고요. 27m 제곱이니까 약 8에서 9평 정도 공간에 그러니까요. 안방, 거실 겸 부엌, 화장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하. 거기에다가 뭐 오. 싱크대, 옷장, 신발장, 에어컨, 또 바닥 난방이 제공되고 그리고 뭐 냉장고, 인덕션, 전자레인지까지 가전제품들이 있고요. 이용 기간은 1년 기준인데 네.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로 1년 가능하니까 최대 2년까지 임대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3인 기준 8, 9평이면 정말 좁은 거거든요. 혼자 살아도 원룸이 8, 9평 정도 하는데. 그렇죠. 뭐 2명 부부라든가 뭐 커플이면은 네. 뭐 그럭저럭 살만한데 3인인 경우에 이제 나머지 3인이 네. 사실 어린이여도 부족한데 만약에 나이든 뭐 사위라든가 뭐 70대 노부부인데 뭐 50대 뭐 자식 이러면은 사실 네. 성별이 한쪽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좀 예외적으로 그 추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는 안동시에선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뭐 별도로 지금 그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요. 다 큰 성인 3명이 살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하루면 모르겠는데 네. 가족이어도 그렇고 네. 안방에 2명 있다 하더라도 거실에 1명 자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사적인 공간이 많이 제약이 되겠죠. 그렇죠. 지금 주민들 어떻게 지내고 계시던가요? 네, 일단은 뭐 이제 그 세부적인 시설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처음에 그 컨테이너가 직사각형인데 들어갈 때 비가림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비 올 때 문 열면 비가 확 들어오니까 이거는 네. 민원이 들어가서 지금 설치가 되었고 그리고 인덕션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제 어르신들이 인덕션 사용을 잘 못 하시는 거. 맞아요. 그거 사용 어려워요. 네, 그리고 인덕션에 맞는 용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민원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또 문패가 없으면 다 비슷하다 보니까 어르신분들이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게요. 내 집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네,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또 네. 다닥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문패가 필요하다라는 아하. 부분들이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반찬 준비가 어렵다. 그 전에 이재민들의 어떤 피해 시설에서는 밥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본인들이 해 먹어야 되는데 뭐 인근의 가게도 불타고 이러다 보니까 네. 좀 밥 해 먹기 불편하시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무엇보다 이제 커뮤니티 공간. 그러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라든가 노인회관에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힘듦도 나눠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금 임시주택 단지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이장님은 집 앞에 평상을 만들었어요. 이것도 네. 봉사단체가 와가지고 아하. 평상에 누워서 이렇게 마을 주민들끼리 도란도란 얘기 나누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생기는 정말 작은 실생활의 문제들을 좀 행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하는 부분이 지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이런 마을 공동체 공간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힘이 될 것 같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거주하면서 힘든 점이 한둘이 아닐 것 같은데 여기에 사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고 한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시기에서 좀 대표적인 애로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여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지금 기후이기 때문에 점점 비가 많이 와요. 극한 호우라고 합니다. 작년, 재작년 매년 그 장마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 네. 지금 그 산불이 났기 때문에 기존의 나무가 그런 물을 저장하는 기능이 현저히 취약한 상태다 보니까 그렇겠네요. 많은 주민들이 홍수와 산사태 걱정을 하세요. 특히 제가 갔던 임하면 추목리 원추목 마을은 좀 아래쪽에 지어져 가지고 바로 옆에 개울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은 이분들이 또 이사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겠네요.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아는 이장님께서 공무원분들한테 이런 걸 물으니까 공무원분께서 이제 추경이 통과돼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런 산사태 예방은 정말 국민의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적극 행정이 필요하죠. 기존에 있는 기금을 땡겨 쓰든가 아니면은 6월 3일에 대통령 뽑히자마자 대통령 행정 조치로 전국의 산사태 다 점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2차 피해이기 때문에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뭐 지방자치단체 국회의원님들 포함해서 좀 시급한 행정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사용 기간이 1년 그리고 최대 2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 이 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때는 주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네, 사실 이 부분이 그 임시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가장 큰 고민이에요. 그렇겠죠. 첫 번째는 자가를 짓고 사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 집을 짓고 싶어하는 분들, 그러니까 뭐 50대, 60대 네. 분들 같은 경우는 집을 짓고 싶은데 지금 집을 짓기 애매한 상황이에요. 첫 번째가 주거지원금이 확정이 돼야 되거든요. 현재 사회재난 그 규정에 의해서는 최대 3,600밖에 안 됩니다. 그걸로 뭘 지어요? 그래서 이제 성급에다가 네. 지금 국회 특별법이 올라가 있어요. 그 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 특별법에 의하면은 국고 부담률이 70%. 네. 그러면은 뭐 2억짜리 집이면 1억 한 4천 정도 지원이 되는데 이게 지금 확정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국회 특별법은 본회의가 열리는 9월, 10월 중 예상을 한다. 네. 그럼 그때까지 들어올 돈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기초공사를 못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산사태. 집을 짓고 싶어 하는데 그 집이 산사태 취약 지역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네. 여름 지나고 판단이 드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렇군요. 집을 짓고 싶어도 당장 짓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 특별법 통과라든가 주거 지원이 좀 더 확실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안동시 같은 경우는 주택 복구 구입자금 대출이라고 해서 네. 연 금리 1.5% 뭐 기간 20년 해가지고 뭐 구입 최대 1억 2,400 복구는 최대 1억 3,600 정도 대출 정책은 있는데 사실 대출 정책은 또 다른 빚이고 부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직접 지원 금액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 말고 두 번째가 네. 80, 90에 혼자 사는 어르신들. 이분들 집 짓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도 이제 내가 나이가 이런데 어떻게 집을 짓겠냐. 네. 자식들도 애매한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이 언제까지 사실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지금 비어 있어요. 지난주 안동시 공청회 갔더니 지금 부지가 다 빌린 땅이기 때문에 네. 빨리 집을 짓고 나가게끔 도와드리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8, 90대 1인 가구 어르신들에 대한 대책이 비어 있다. 그래서 그 강원도 산불 심각했잖아요. 거기 네. 지금 보면은 임시주택이 영구주택화 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계속 연장이 되는 거고 그 고성군 입장에서도 이분들 갈 데가 없으니까 계속 연장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안이 필요한데 뭐 여러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뭐 첫 번째로는 뭐 시내 임대주택으로 이전을 적극한다든가 아니면은 네. 그 마을 단위의 공동주택단지를 만든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개인별 마을별 맞춤형 주거 대책이 필요하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행정이 좀 소극적이다. 아하. 그러니까 그 집을 짓고 살려는 분들도 있고 네. 집을 짓고 살기 어려운 분들의 이 특성에 맞게 지금 정책이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겠네요. 사실 이런 게 뭐 입주를 했다고 끝이 아니라 뭐 이제 시작일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 재난 대비라거나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도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주거 대책하고 마을 소멸, 마을 회복 대책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을 어떻게 새롭게 디자인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민들과 적극적인 의견 교환이 필요한데요. 네. 실제로 제가 만난 마을 같은 경우는 그 주민들 40명이 경로당 그 좁은 데서 한 몇십일 같이 지내면서 네. 우리 마을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를 주민들이 계속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안동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사회주택 모델인데 예를 들어 네. 이분들이 땅이 조금씩 있어요. 나이가 많으세요. 집 짓기는 어려워요. 그러면은 이 본인의 부지 땅을 다 내놔요. 그럼 공동으로 어떤 부지가 생겼고 거기에서 행정이 공동의 어떤 연립주택을 짓습니다. 네. 대신에 이분들에게는 영구 임대를 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본인 소유의 부지와 부지를 주고 영구 주거를 교환하는 어허. 이런 사회주택의 모델도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겠죠.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각자 집 지어서 살기 어려우니까 땅을 내놓고 거기에다가 국가, 정부에서 집을 지어주고 공동주택하고 돌아가시면 그거는 뭐 빈집을 관에서 활용하는 이런 네. 식의 여러 가지 좀 상상력이 필요한데 지금 너무 1차원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거 회복 관련해서는 허순규의 청년 생각, 그 송나영의 라디오 오늘에서만 떠들 것이 아니라 네. 마을 단위 포함해서 주민 간담회와 토론회가 지금부터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고 주거 회복을 마을 공동체 회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고요. 특히 가장 시급한 것은 여름 홍수, 산사태 긴급 대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 정부 그리고 이제 대선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차기 정부의 주요 과제가 될 수 있도록 좀 이야기 많이 해야 된다. 네, 맞아요. 이럴 때일수록 더 이야기를 해야 이게 또 대선 공약으로 채택이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렇죠. 정말 많이 얘기를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대선 기간 지금 우리 지역에서만큼은 다른 거 얘기할 때가 아니다. 산불 뭐 얘기. 이재명이 어떻고 김문수가 어떻고 이준석이 어떻고 재밌죠. 네. 저도 그런 이야기하면 밤새 얘기할 수 있는데 저도 오늘 사실 대선 주제를 준비하려고 했었다가 네. 어제 임시주택 가보니까 당장 안 되겠다. 지금 얘기할 네. 건 산불이다. 남선면 이마면에 우리 임시주택의 이주민들 이야기를 지금 해야 되지 않겠나. 대선 기간일수록 우리 경북 북부 지역민들은 여야 가리지 않고 네. 좀 산불을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앙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순규 대표와 함께 산불 회복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경상북도 지정 우수 축산물 브랜드 특허받은 햄프돼지 햄프한우, 햇선 무항생제 인증 햄프돼지, 프리미엄급 햄프한우를 저렴하게 맛보세요. 대형 주차장과 70명 단체석까지. 경북도청 신도시 햄프돼지 햄프한우타운 5월 7일 오픈 054-653-6000번. 바이오 백신 전문가, 나도 될 수 있을까? 안동과학대학교에서 지역선호 변개 바이오 백신 인력 양성 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안동에 거주 중이거나 안동시 교육기관 졸업생 또는 졸업 예정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 게다가 매달 교육지원금도 지원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과학대학교 홈페이지 한덕광장 공지사항을 확인해보세요. 문의는 054-851-3691, 054-851-3691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라디오 6시 24분 38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꼭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사전투표가 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이 본선거일인데요. 이번 대선 유권자들은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요?
경북선거관리위원회 정종록 공보계장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21대 대선이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면 대통령이 선출될 텐데요. 경북 지역 투표 준비로 한창 분주할 것 같아요. 특히 조기 대선으로 준비 기간이 상당히 단축됐잖아요.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지난 5월 22일 선거인명부 확정 결과 이번 대선의 총 선거인은 4,436만여 명이며 이 중에서 경북의 선거인은 221만 1,095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경북에는 사전투표소 323개소 그리고 투표소가 916개소가 설치되는데 이 수를 합치면 총 1,239개소로 경기, 서울에 이어 전국 시도 중에 경북이 세 번째로 많은 수치인데요. 대부분의 투표소와 사전투표소를 어르신과 장애인 등 순간 이동이 어려운 선거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1층 또는 승강기가 설비된 시설로 우선 확보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5월 20일까지 책자형 선거 공보를 또 24일까지는 투표 안내문과 전단형 선거 공보를 각 세대로 발송했는데요. 이번 대선에서는 3명의 후보자만 전단형 선거 공보를 제출하였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조기 대선으로 인한 준비 기간 부족에 더하여 경북은 대형 산불 피해까지 겹쳐 선거 관리에 차질이 우려되기도 했습니다만 엄중한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의 의미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고 모든 직원들이 지난 4월부터 열심히 선거 준비를 하고 있으므로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 없이 순조롭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산불 이슈가 있잖아요. 지난 3월 대형 산불이 휩쓴 만큼 선거 관리에는 차질은 없나요? 사전투표소와 투표소, 개표소, 그리고 선거벽보 첩부 장소 등 기존에 저희가 사용했던 선거관리시설이 피해를 입거나 임시 주거시설로 사용되는 경우가 일부 있었습니다만 네. 현재 복구되거나 대처 장소를 조기에 모두 확보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우려는 모두 해소된 상태입니다. 네. 하지만 대형 산불로 현재까지도 경북의 5천여 명 이상의 이재민들이 임시 주거시설 등에 계신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이재민들이 거주지에서 선거 공보와 투표 안내문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이미 조치하였으며 이재민 밀집 지역 내 선거 벽보를 첩보하였습니다. 또 산불로 신분증을 분실한 선거인에게는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신분증이 조기에 발급되도록 하였고 장애인 등의 이동 약자께는 투표 편의 차량도 지원하는 등은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의 참정권 보장에 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번 선거 투표율이 얼마나 될지 살펴보려면 결국 과거 투표율을 확인해 봐야 될 텐데요. 과거 우리 경북 지역의 선거 투표율은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었나요? 중앙선관위 선거 통계 시스템을 보면 선거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역대 투표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2017년 제19대 대선에서 경북은 전국 투표율인 77.2%보다 1%가량 낮은 76.1%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지난 22년 제20대 대선에서는 전국 77.1%보다 1% 높은 78.1%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의 고려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대선은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선거니만큼 투표율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선거 투표율이 얼마나 나올지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이번에는 사전 투표율이 평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이죠. 주말이 아니어서 혼돈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기도 한데 이런 점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선거일이 수요일인 통상의 공직선거와는 달리 근본 대통령 선거는 6월 3일 화요일이 선거일입니다. 따라서 선거일 전 5일인 5월 29일 목요일 내일이죠. 내일부터 2일간 사전투표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네. 경북선관위는 신문, 라디오,
영상시설물 현수막, 행정방송 등을 통해 이번 대선의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가능 일시와 장소 그리고 방법 등을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행정기관과 주요 직능 경제단체 등의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 관련 규정을 안내하면서 소속 임직원과 산하기관 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 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사전투표일은 목요일, 금요일이고 또 본투표일은 화요일이다 보니까 평일이잖아요. 그러면 근로자들은 어떻게 투표를 하러 가나 이런 고민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만약 고용주가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를 하면 고용주는 이를 보장해 주어야 됩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나 가짜뉴스 유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보선관위에서는 대응 체계를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가요? 최근 고도화된 AI 기술을 바탕으로 사실과 구분하기 힘든 딥페이크나 가짜뉴스로 유권자를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북선관위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 요원, 위법성 검토 요원 등 10명 이상의 사이버 공정선거 지원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이버 선거 범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경북선관위는 끝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총력 대응할 예정입니다. 네. 오는 목요일, 금요일이 사전투표일이고 일주일 후인 6월 3일은 대선 본투표일입니다. 유권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이나 투표 요령이 있다면 알려주실까요? 우선 오후 6시까지 가능한 사전투표와는 달리 선거일 투표는 오후 8시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 네. 사전투표 내에서는 선거인의 주소지에 따라 관내 투표자와 관외 투표자의 동선이 구분됩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는 투표 용지만 받아서 기표 후에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만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 밖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즉 관외 선거인의 경우 투표 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으셔야 하며 기표 후 투표지를 반드시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해야 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유의사항을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생년월일 그리고 사진이 첩부된 증명서를 지참해야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최근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다양한 곳에 활용하시는데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나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같이 모바일 신분증도 사전투표나 선거일 투표 때 신분증명서로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만 네. 신분증을 촬영한 것이나 캡처한 이미지는 신분증명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하였더라도 투표용지를 새로 교부받으실 수 없습니다. 어허. 따라서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자란에 신중히 기표해 주셔야 되고요. 최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이나 SNS 등을 통해 본인 도장을 사용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해야 된다는 정보가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 네. 이는 잘못된 정보고요. 네. 기표소에 비치된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 도장이나 손도장을 찍은 것은 전부 무효 처리가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표소 안에서는 투표지를 촬영하실 수 없습니다.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함인데요.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 설비된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점도 유의해 주셔야겠고요. 그리고 얼마 전 부정선거를 다룬 영화가 개봉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부정선거론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와 관련해서 선관위는 현재 어떤 입장인가요? 맞습니다. 그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의혹 대부분은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을 했거나 법원의 판결로 이미 의혹이 해소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영상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기고 있어 그 선관위가 심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보 시스템과 기계 장치 등은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거 과정에는 정당 후보자의 참관인 그리고 정당 추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참여하고 있고 공정성과 보안성을 확보하는 별도의 제도적 장치도 적용되고 있고 그리고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으므로 부정이 개입될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 덧붙여 혹시 더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실까요? 선관위는 이번 대선에서 투개표 과정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선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들이 선거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철저한 준비를 통해 국민의 뜻이 선거 결과에 오롯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모든 선거인께서는 안심하고 사전투표나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북선거관리위원회 정종록 공보계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3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사우디 미국 투자 포럼에서 상당히 파격적인, 보기에 따라 충격적인 내용의 연설을 했습니다. 오늘은 트럼프의 리야드 연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최요한 시사평론가 연결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연설이었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연설임에도 불구하고 그 무게감에 비해서 이 연설이 제대로 보도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네. 연설의 전문은 공개된 언론 보도 및 공식 자료에서 전체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주요 발언 내용과 핵심 메시지 그리고 연설의 주요 문구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도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이란 지도자들의 과거 혼란을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훨씬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새로운 길을 제시하기 위해 왔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충돌을 종식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더 나은 세상, 더 안정된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란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 이 위대한 변화는 막 중략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대한 변화는 서방의 개입주의자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통치해야 하는지 강의한 결과가 아닙니다. 리야드와 아부다비의 이 찬란한 기적은 소위 네이션 빌더, 국가 건설업자, 여기저기 가서 그 건설해주는 이제 그 전문 건설업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오콘, 자유주의 비영리 단체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카불과 바그다드 등에 수조 달러를 쏟아붓고도 실패했습니다. 현대 중동의 탄생은 바로 이 지역의 국민들이 주도한 겁니다. 각자의 주권 국가를 발전시키고
고유한 비전을 추구하며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한 결과입니다. 미국 대통령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시리아 제재 해제하겠다. 그리고 조치를 취했죠. 시리아 대통령 만나고, 그 이란에 대해서도 이 올리브 가지라고 표현하는 평화 제안을 거부하고 이웃 국가가 공격한다면 뭐 압박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리야드 연설을 통해서 중동의 미래를 중동 국가들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강조하고, 미국의 일방적 개입이나 서구의 가치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 주권과 선택을 존중하겠다. 이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제재 해제, 이란에 대한 대화 압박 병행,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 사우디의 경제 협력, 중동 주요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거죠. 중동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혼수를 두지 않겠다. 이런 네. 연설을 한 건데 미국은 또 전통적 개입주의 노선을 채택해 맞습니다. 왔었는데 이걸 정면으로 부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연설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리야드 연설할 때 매우 열광적이고 환호에 찬 분위기였다. 이런 보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은 더 이상 중동 국가의 일에 개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언하니까 청중석에서 여기 다 아랍 국가의 지도자들이에요. 박수와 함께, 그러니까 기립박수를 받았어요. 와 했던 거죠 이게. 초강대국 때 더 이상 중동 국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훈계하지 않을 것이다. 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연설 내용이 중동 현지 SNS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화제가 됐고, 특히 미국의 오랜 중동 개입 정책에 반감을 가졌던 중동의 국가들의 주민들, 지도자들, 트럼프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겁니다. 여기 반미적인 성향 강하거든요. 근데 미국 대통령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뭐 사우디 외교장관도 이게 상호 존중의 접근 방식도 높이 평가하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트럼프의 연설이 자칫 인권 문제를 외면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중동에는 권위주의적인 지도자들, 막 그 독재자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망명주의 사우디 야당 인사는 트럼프 연설이 빈살만 왕세자 등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홍보쇼다. 예, 비판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권위주의 국가에 자행되는 인권 탄압을 외면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현장에서는 트럼프의 비개입 선언, 지역 주권 존중 메시지, 환호, 기대감, 기립박수, 예, 열광적이었다고 합니다. 일단 앞서서 네오콘이란 걸 말씀해 주셨는데 네오콘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오콘이요, 신보수주의라고 불리는데요. 미국적 가치가 최선이고 무력 사용을 불사한다는 호전적인 그리고 공격적인 태도를 가진 그룹입니다. 이 그룹이 미국의 군산복합체 산업체와 직접적인 연계를 갖고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네오콘 진영 같은 신보수주의자들의 반응은 어떻나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네오콘이라고 발언을 하면서 비판한 거잖아요. 그 지금까지 그런 적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이 대체적으로 네오콘은 지금 리야드 연설에 대해서 비판적인 불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중동 문제에 대한 미국 개입 줄이겠다. 각국의 주권과 자율성을 강조하겠다. 이건데 네오콘이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의 관점, 세계관 완전히 정반대로 배치되지 않습니까? 연설에서 더 이상 미국의 네오콘을 비롯한 수구적 그룹을 인정하지 않겠다. 뭐 이래버리니까요. 그러니까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백악관에 있었던 국가안보보좌관 호시엄 존 볼턴. 그 사람이 네오콘이거든요. 그러니까 네오콘은 미국의 군사력 이용하고 영향력 통해서 중동 재편하는 입장을 하는데 그거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그때 존 볼턴은 결국 백악관에서 퇴출됐죠. 네오콘 진영 지금도 트럼프의 비고립주의적, 비개입주의적 노선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주요 국가 인사들이 기립박수를 쳤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입장부터 한번 볼까요?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그러니까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트럼프의 이 시리아 제재 해제 약속에 기립박수를 했어요. 극찬 일색의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사우디는 시리아 과도 정부와 관계 정상회의에도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고 트럼프의 중동 정책 변화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이번에 트럼프가 중동 선발할 때 들리질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대신 미국이 예멘 후티방과 휴전 협상하고 하마스와 인질 협상하고 이스라엘과 사전 조율을 독자적으로 움직인 거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리야드 연설 이후에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를 폭격했어요. 아하. 오늘도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가자지구 학교 폭격해서 52명의 어린 아이들을 죽였다고. 이게 리야드 연설 때부터 네타냐후가 불만을 가진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은 점점 더 찬밥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기타 동맹국이나 국제사회는 일단 미국이 전통적 군사 개입을 하지 않겠지만 경제적 이익과 실용적 접근을 한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어떻게 바라봐야 되지? 일단 뭐 군사적 개입하지 않는다니까 굉장히 좋고 박수는 쳤는데 굉장히 신중한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미국과 패권 경쟁 중인 중국의 반응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중국은요. 일단 중동 정책의 미국 변화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사우디 등 중동 국가들과 경제협력, 에너지 거래 확대 등 이미 움직이고 있고 영향을 확대하고 있는데 네. 미국이 이 상황에서 갑자기 중동에서 손을 떼겠다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걸 해석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다른 식으로 접근하겠다는 겁니다. 미국 내에서도 중국이 중동 지역에 이렇게 영향을 확대하는 거 우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 미국이 다른 식으로 접근하겠다 뭐냐? 경제적 이익과 중국 견제라는 현실적 고려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손을 뗀다 이게 아니거든요. 미국은 중동에서 물리적 군사적 개입은 줄이더라도 경제적 외교적으로 견제하겠다 분명히 하고 그래서 사우디와 6천억 달러라는 전무후무한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겁니다. 그렇군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인데요. 러시아는 일단은 미국의 중동 개입 축소 선언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다만 미국이 중동에서 영향력을 줄이면은 중국이 또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 또 다른 비서방 국가들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는 그 자국의 외교적 군사적 입지를 강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트럼프의 리야드 연설은 상당한 역사적인 함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미국의 중동 정책에서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거 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 미국의 중동 개입 축소 선언 이 자체가 이전에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장기 개입과 네오콘의 간섭주의 외교를 명확하게 비판한 거거든요. 안 하겠다는 거고. 네. 두 번째, 지역 자율성 및 전통 존중 강조. 중동의 운명은 중동 인민이 스스로 결정해야 하고 외부의 가치, 이 외부의 가치가 아메리카의 가치거든요. 이념을 강요하지 않겠다. 이걸 대대적으로 천명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국의 쇠퇴와 다극화의 인정. 누가? 트럼프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팍스 아메리카나, 나 미국 이익 중심의 그러니까 팍스 아메리카는 종언하겠다. 그 대신 미국은 여기에서 이익을 가져가겠다는 실용주의 접근을 의미하는 겁니다. 미국이 쇠퇴한다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했다. 다극화를 인정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네오콘 그리고 기존 외교 노선과 결별.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네. 가치 외교와 결별을 선언한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미국은 중동 내에서 역할을 재정의한다. 일방적으로 정책에서 벗어나겠다. 이겁니다. 이거 사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얘기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파격적인 그리고 굉장히 중대한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번 리야드 연설처럼 과거에 미국 대통령들이 했던 외교 패러다임 전환을 상징하는 연설들도 좀 있었을 텐데요. 이 비견되는 연설들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존 F 케네디가 1963년에 베를린 연설, 냉전 시대 자유진영의 가치와 미국의 리더십을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폭발력 컸고요.
조지 W. 부시가 2003년에 대량 살상 무기의 테러의 전쟁 명분으로 이라크 전쟁 연설을 했어요. 그때 이라크가 박살났죠. 미국의 적극적 개입주의를 천명한 거고 이후에 2009년에 버락 오바마가 핵 없는 세계 비전을 제시하고 국제협력 및 다자주의를 강조했습니다. 프라 연설. 근데 뭐 이 프라 연설만 했지 그다음 실질적인 직접적인 그 액션은 없었어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카이로 연설이라고 버락 오바마가 이슬람 세계와의 새로운 관계 모색, 상호 존중과 대화 강조, 미국의 일방주의 반성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연설은 그렇게 그럴싸하게 멋있었는데 액션은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혹시 이번 트럼프의 리야드 연설을 한반도 정세와 연계해서 생각한다면 어떤 지점들이 있을까요? 리야드 연설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트럼프의 머릿속에 리야드 연설을 한반도로 그대로 옮겨오면은 이거는 한반도의 전체 질서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중동 문제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 거꾸로 얘기해서 한반도에도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미국의 글로벌 개입 축소와 한반도 영향. 중동에서 중동의 운명은 중동 인민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한반도 문제 역시 한국과 북한이 주도적으로 풀어가야 된다. 이 논리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냉전 체제 해체와 한반도의 변화. 지금 미국이 기존의 군사적 안보적 틀을 재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반도에도 구조적 변화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만약에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냉전 체제라고 한다면은 관계 개선, 종전선언, 평화협정, 북미 국교 수립 이러면 한반도는 새로운 질서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미국이 만약에 한반도에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뭐 미국이 북한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한을 활용할 것이다. 그렇죠. 북미 정상회담하고 종전선언하고 제재 완화하고 남북관계 개선하는 이유는 북한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와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라는 그렇게 가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트럼프 리야드 연설은 한반도에도 한반도 운명은 한반도인들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라는 걸로 미국의 개입 축소, 탈냉전적 질서 개편 여러 측면에서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중대한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지금 냉전으로 차가운 바람이 부는 우리 한반도에도 훈풍이 불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